그 굉장히 동전의 앞뒷면 같은데요. 예. 그 선거법 개정안이 합의가 되면, 예. 그러니까 이제 표결에 들어간다고 할 때는 예. 그 개정안이 그까지 다 첨부가 되는데, 예. 만약에 그 야당이 끝까지 거기에 협의 안 하고 반대 안 하면 지금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그 당이 선거구 조정안을 이 맞게 거기에 맞는 것을 그 선관위가 만들어 옵니다. 아. 그러니까 선관위가 만들어 오면 그걸 갖고 국회가 한번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그 선관위가 보내면 무조건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법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재철 의원님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협상을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무한정 거부할 수 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 의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를 어느 정도 비율, 그러니까 비례 의석을 현재 지금 225대 75지 않습니까? 예. 비례 의석수가 몇 석이 될지, 또 그 비례 의석수 중에서 몇 석을 연동제로 할 건지가 관건이지, 연동제를 도입하고 비례 의석수가 지금보다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완벽한 완전한 연동제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정말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연동제를 완벽하게 논의한다면 의석수가 한없이 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경우 예를 들면 독일 경우를 예를 들면 그 균형 의석이라든지 이런 의석수 다양한 형태로 조정 의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원래 의석보다 100석 이상씩 늘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기 선거제도는 각 나라의 그 정치 환경이나 어떤 사회문화적 그 제도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는 아쉬울 수 있겠는데 저도 아쉽습니다. 저도 제 생각에도 한 좀 의석수를 늘렸으면 좋겠지만 지금 국민들께서 국회를 별로 신뢰하지 않고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치는 차선책을 놓고 그 차선책 속에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300석이란 의석수를 늘리지 않는 속에서 가급적 이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가는 거고, 저는 그것이 성공한다면, 그래서 우리 정치 시스템이 한결 선진화되고 국민들이 보기에 좀 국회가 신뢰할 만하게 변화됐다면 다음에는 얼마든지 의석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르지 않고 개혁이라는 것들도 때로는 국민들께서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개혁, 그 정도보다 조금 앞서 나가는 정도의 한두 발짝 앞서 나가야지 10발짝 20발짝 앞서 나가는 거는 도리어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어떤 안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을 개별적으로 물 수는 없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이미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요.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거는 자기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부결시킨다고 했을 때 우리 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그 반대표 던진 의원은 사실상 저는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구는 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과연 그 지역에서 우리 당의 지지, 그 개혁적 지지 시민들의 그 정치 개혁을 원하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설사 그렇게 해서 당선된들 저는 정치를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선수를 한번 늘린다. 이게 개인적으로 큰 영광일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직업이 돼가지고 그 호구지책이 됐는 건 그것 자체가 저는 정치하는 거에 대한 이 명분을 퇴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개개인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게 결국은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의 본령이 뭐냐 하면 제가 한마디로 늘 좋아하는 말인데요. 그 실리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명분이 있는 곳에 실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명분이 있는 곳 실리를 만들어야 된다. 실리가 있는 곳에 명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실리가 있는 곳에 명분을.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정치인은 명분 없이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실리가 있어도 그 움직이려면 거기에 명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패스트트랙을 반대한다, 부정한다고 할 때는 그만한 명분이 없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연동 비례대표제로 그 선거 실시되면 가반 정당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 제도를 봐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한번 정치 실험이겠죠, 우리로서는요. 그거는 한번 제도를 갖고 실험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정당의 시스템이 나올 건지가 하나 발견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정치라는 건 결국은 현실에서 이 문화나 또는 그 운영의 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지금의 그 양당제를 기반으로 한 정당 시스템에서 사실은 지금도 양당제가 깨진 거죠. 어찌 됐든 간에요. 굉장히 절대 과반수 정당이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적응하기 힘들었는데요. 저는 다음에 이미 저는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그 과반수 정당 없는 시스템을. 예. 그래서 다음에 이런 그 이 과반수 정당이 없는 정당 체제가 그 나타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 그 제도에 정착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때 굉장히 기대감이 컸고요. 예. 뭐 지금도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 갖고 있습니까? 네네. 예. 그 얘기 제가 여러 차례 얘기 뭐 다른 방송 인터뷰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측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강직함 또 어떤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수사하겠다는 어떤 이 검찰 수장으로서의 어떤 의지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사정기관의 수장이 그런 정도의 의지나 자신감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우리나라 검찰의 개혁은 두 가지죠. 하나는 정치적 중립성 그런 측면에서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는 원칙적으로 수사하라는 한 축은 저는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의 잘못된 방식에 대한 개선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검찰의 가장 잘못된 방식이 별건 수사하고 우리 먼지털이 수사라고 그러죠. 예. 이 건이 안 되면 이것저것 다 건드려서 뭐라도 찾아내 가지고 망신 주기 하거나 또는 죄를 만들어서 구속시키는 그런 게 이제 별건 수사 방식이나 또는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그 정보를 사실은 불법인데요. 그거를 이제 언론기관에 유포해서 여론 재판을 사정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권도 없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 무죄 판결 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바로잡아야 됩니다.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 성과를 내는 방식이 원칙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소 아쉬운 것은 성과에 집착해서 이 원칙, 그 민주적 원칙과 절차를 허물어 버리면 나중에 결국은 그 성과도 이 모래탑에 써온 상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이게 그 법안을 제출했는데 올 초에요. 이게 정개특위하고 사개특위가 출범하면서 사개특위 법안을 묶여버렸습니다. 행안위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정개특위는 이게 사개특위로 하는데 사개특위에서는 여야 간의 대치가 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공수처 설치만 좀 중요하게 다뤄서 이 문제는 좀 다뤄보지도 못했죠. 다시 이제 행안위로 돌아오게 됐는데 사실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사개특위에서도요. 그 굉장히 아쉽고 현재로서는 다시 이제 그 행안위에서 법안 소위로 전체에 올려서 법안 소위 가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단계고요. 초보 단계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지난 한 10여 개월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법안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계는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제도는 이미 그 2006년도부터인가 그 제주도에서부터 시행이 됐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그 자유도시 그 제주도가 지정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자치경찰제가 같이 도입됐거든요. 현재로서는 뭐 일부 비판적인 요소도 있지만 상당 부분 제주도에서는 나름 제도적으로 정착돼 있고 또 이 자치경찰제도 같은 경우에 OECD 국가 내에서 많은 국가가 제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도입하고 있는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 벨기에, 그다음에 일본 가까운 일본도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서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가장 좋은 건 굉장히 생활 밀착형 경찰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그 국가경찰 체제에서도 대민 서비스에 대해서 나름 많이 신경을 쓰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겁니다. 그것이 그 일반 자치경찰제 도입한 나라의 공통된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장점이라면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서 가급적 수사는 그 경찰이 그다음에 기소는 검찰이 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경찰 권한이 막강해지는 게 될 경우 그 우려가 많잖아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게 이제 하나 과거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에 치안본부와 같은 그때는 그 경찰이 셀 때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저는 그건 너무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미 그 정도로 되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의 사회는 아니라는 게 전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좀 그 문제에서 지켜봐야 될 문제는 이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그 경찰 권력의 지금 한 3분의 그러니까 경찰 총원의 한 3분의 1과 상당수의 권한이 지방자치경찰제로 이전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사실은 경찰은 좀 더 중대범죄, 그다음에 국가적 범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사안이 되고 일반 뭐 교통 순찰이라든지 뭐 안전 그 시민들의 그 안전과 관련된 이 기본적인 질서 유지 등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그 원활하게 대민 서비스 그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려는 뭐가 있어요? 우려되는 측면은 초기 단계에 저는 분명히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할권 싸움이 있겠죠. 이게 자치경찰 권한이냐, 국가경찰 권한이냐 이게 틀림없이 예를 들면 이제 우스갯소리로 부부가 말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면 처음에 부부가 말다툼하고 언쟁을 할 때는 자치경찰 소관이다가 심한 폭력, 정도가 심한 폭력이나 흉기가 들고 이러면 국가경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경우 어떻게 되느냐, 술집에서도 싸움이 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112 시스템, 신고 시스템이 초기 단계에서는 가장 가까운 경찰, 자치경찰이든 국가경찰이든 일단 가서 초기에 뭐 진압할 건 진압하고 체포할 경우가 있으면 체포를 하고 그 사건 조사를 해서 바로 이것이 국가경찰 사안이면 국가경찰에게 이관을 하고 자치경찰 사안이면 자치경찰에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동 진압에는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하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혼란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 도입된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거 우리 거 아니잖아 이런 그 회피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현상은 그 치안 서비스 후퇴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치안 만족도 높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지금 괜찮은데 혹시 이게 자치경찰 되면서 도리어 강도 폭력과 같은 강절도 폭력범들에 대해서는 도리어 이게 치안이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충분히 저희들도 그 검토 과정에서 보완해 갈 생각이고요. 마지막 우려가 있는 게 이제 지역 유착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치경찰이라고 할 때는 이제 지역에 오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역을 속속들이 잘 알아서 그 지역의 서비스가 아무래도 질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역 경찰을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저 집은 독거노인이 있어. 그래서 저 집에는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그분이 며칠 됐는데 안 보여요. 2, 3일 지나도 혹시 이분이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거 아닐까? 아니면 무슨 사고가 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집을 방문하게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 마을 공동체 우리 어렸을 때 시골 같은데 어느 집에 밥숟갈 몇 개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자치경찰제가 되면 굉장히 그런 대민 서비스에 친숙함은 있겠지만 자칫 그것이 지역의 어떤 이해관계 뭐 예를 들면 뭐 유흥업소라든지 또는 뭐 상가 번영회 등등하고 유착관계가 있어서 그런 쪽에 뒤를 봐주고 뭐 뒷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문제는 도리어 국가경찰이 또 자치경찰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견제와 균형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치경찰제 도입의 핵심은 하나는 대국민 서비스고요. 그 생활 밀착형 서비스. 두 번째는 국가경찰, 자치경찰 그리고 검찰과 경찰 간의 이런 권력기관들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강남에 비하면 그런데요. 또 강북 지역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흔히 얘기하는 이 강남 4구 그다음에 마용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포, 용산, 성동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성동 같은 경우는 그 왕십리 뉴타운 지역하고 그다음에 그 옥수동의 이제 아파트 지역 그리고 성수동의 아주 고급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해서는 거의 강남 수준에 준하는 많이 바뀌었네요. 그런 지역도 있는 반면에 또 일부 용답동이나 뭐 옥수동 용답동이나 송정동 뭐 사근동 일부 지역은 또 상대적으로 격차가 좀 많이 낙후된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구내에 격차가 좀 있는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성동구는 이제 최근에 집값이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이 집값과 상가 이 전월세 안정이 매우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세금이 매우 높은 지역이고요. 상대적으로 집값에 비해서 거의 집값과 전세금의 관계가 집값의 한 80% 가까이가 전세금이 육박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70% 이상 돼서요.
그리고 상가 특히 성수동 지역이 그 매우 핫한 지역으로 요즘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경리단이나 저 경리단길이나 또는 홍대 입구와 같이 젠트리피케이션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가지고 실제로 그런 초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구청장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을 제출을 했는데 이게 아직 법안이 통과가 산업위에서 제가 국회의원 되자마자 냈는데 아직도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고 아쉽습니다. 사실 그런 법안들이 좀 통과가 돼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상가 이 주택가뿐만 아니라 상가의 전월세, 이 상가 전월세도 좀 안정이 돼서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지 않나. 최근에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다소 진전되긴 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는 우리 지금 20, 30대, 20대에 비해서는 저는 상대적으로 행복한 세대를 살았는데요. 그 행복하다는 거는 물질적 풍요는 분명히 지금 세대가 훨씬 더 높죠. 우리 때도 그렇게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까지 넉넉하게 이 생활하지는 못했습니다. 뭐 일부 잘 사는 사람 있었겠지만 저도 뭐 그렇게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는 상대적 박탈감은 좀 덜했어요. 대체로 균질하게 뭐 내가 못 먹는 만큼 우리가 가장 비교되는 게 도시락 반찬 그 학교 교실에서 반찬을 열면 되게 비슷한 그래서 뭐 네 거 내 거 없이 다 모여 앉아가지고 그렇죠. 다 반찬 섞어놓고 같이 돌아다녀서 한두 명만 특이했지. 뭐 우리 반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70명 가까이 되는 뭐 그때 아주 뭐 과밀된 교실이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진짜 한 너댓 명 빼놓고는 되게 비슷했습니다. 그 수준이요. 그리고 그 너댓 명도 그렇게 티가 안 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젊은 세대가 보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취업이라는 게 그때보다 지금이 더 불공정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취업요. 예,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자기 자식은 물론이고 사돈의 8촌까지 다 취업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아마 어마어마하게 심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이고 장관이라고 하면 3대가 먹고 살 수 있었다 할 정도로 뭐 지금도 뭐 아직도 지역에서는 뭐 취업시켜달라고 오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당연하게 생각. 예, 당연하게 나이 드신 분 중에서 그게 안 됩니다. 법으로 못 합니다라고 이제 하면 섭섭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왜 국회의원이 그걸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제 뭐 아는 사람들 보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있었고 또 취업 같은 건 다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국회의원이 취업 물론 뭐 잘못하면 바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때는 공채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채. 취업의 문이 넓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 같은 대기업이 한 해에 뽑는 게 많게는 한 3, 4천 명, 적게 뽑아도 한 2천 명씩 뽑았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할 때. 그럼 그 당시에 특권층의 자녀가 10%든 20%든 들어갔겠죠. 근데 그게 표가 안 나는 거죠. 대규모 취업이 되니까요. 그러나 그 IMF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그런 대규모 취업 문이니까 소위 공채가 없어졌고 그때 개별 채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수시 채용하고요. 그러니까 한 명을 뽑거나 또는 많이 뽑아야 10명 뽑고 막 이런 게 되니까 그 중에서 한두 명 들어가는 게 굉장히 표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거꾸로 얘기하면 공정하고 투명해진 겁니다. 그런 불만이 우리는 그때는 당연하게 생각했고 누가 들어간지도 몰랐어요. 표도 안 났어요. 뭐 예를 들면 대기업에 공채에 들어와서 기업 가면 한 2, 3천 명 들어와가지고 연수 받잖아요. 연수 받는데 그 중에서 누가 장관 아들이고 누가 국회의원 아들인지 표도 안 납니다. 근데 지금은 한 10명, 20명 뽑는 회사니까 직장 내에서 다 알아요. 누구 아들이다. 누구 아들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무슨 백으로 들어왔는지 말이 쫙 퍼지죠. 또 SNS가 있어가지고 더 빨리 퍼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젊은 분들에게 우리 젊은 세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가 변화의 움직임은 비관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때보다 훨씬 투명해지고 있다. 왜? 잘못된 게 드러나고 있는 것만해도 투명한 거죠. 그러니까 불공정한 것, 그다음에 부정의한 것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과거엔 이게 드러나지도 않았고 너무나 당연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우리한테 지금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너무 절대적인 어떤 기회의 문이 좁아진 거예요.
기회가 좁아졌다. 예, 기회의 문 자체가 절대적으로 좁아지다 보니까 그 좁아진 기회의 문을 일부 특권층에 의해서 독식하는 거에 대한 일부 특권층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혜택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회가 그 발전될수록 그다음에 사회가 양극화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 사회도 뭐냐면 모빌리티, 사회적 유동성이라고 그러죠. 사회적 유동성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게 줄어드는 게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이미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학을 나오고 뭐 예를 들면 그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 아이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게 이미 OECD 국가에서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건 첫 번째는 교육의 대물림이었죠. 그러니까 안정된 사교육, 그 어렸을 때부터 좋은 사교육을 받고 또 대학에 들어가고 또 그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이 아이는 공부에 전념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대학에 들어가는 과정도 힘들지만 대학 들어가도 아르바이트하기 바빠요. 접시 닦고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접시 닦고 뭐 막 그 학비 벌고 대학을 다니는 학생하고 부모가 주는 돈을 받으면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하고는 당연히 그 수학 능력의 차이가 나죠.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같은 뭐 그 소위 그 연고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연고대생 중에 누구는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그날 먹고 사는 문제하고 자기 학비를 걱정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뭐 부모님 덕에 학비 걱정 없이 외국에 연수도 가고 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이미 그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정치권이나 기성세대가 고민해야 될 거는 더 이상 부모의 재력이나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그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뭐냐, 그런 제도적 시스템을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뭐 예컨대 뭐 요즘 문제가 됐던 조국 교수 문제라든지 또 그 이전에 여러 뭐 김성태 전 대표의 뭐 KT 자녀 취업 비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과거보다 이런 건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 사회가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사람을 솎아내고 그 단죄하는 것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시의 문제에 대해서 부모의 그 대물림이 그 부의 대물림이 아이의 자녀의 그 교육 수준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어떻게 만들 거냐? 그게 어떤 분은 뭐 자사고나 특목고를 강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특목고를 없애야만 그 한다는 분이, 그건 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사회적 논의가. 그러니까 뭐 일방적으로 폐지하자 아니면 늘리자 어느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 문제의식, 그러면 목표는 그거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 평등하게 고르게 교육을 받을 거냐.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게 어느 방안이냐. 이런 거죠.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가고 수능을 얘기하면 이제 많은 분이 수능이 제일 공정하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말은 반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수능이 창의적 인재를 만들지 못했어요. 창의적 인재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수능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고 지금의 수시 제도를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의식을 봐야 되는 거죠. 교육의 문제는 아이들이 부의 대물림 때문에 공정하지 않은 환경에서 대물림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교육의 그 기회균등을 하는 게 하나의 목표라면 아이들에게 얼마큼 창의적 교육을 시킬 건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균형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하나가 꼭 예를 들면 자사고 문제를 갖고 자사고를 없애야 된다. 자사고를 뭐 늘려야 된다. 그리고 수시를 늘려야 된다. 뭐 줄여야 된다. 이 문제로만 가는 거는 저는 좀 굉장히 편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 어떤 이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될 몫이죠. 지금 뭐 누구 한 명의 너 죽일 놈, 너 잘못했어가 아니라 저는 그거를 좀 우리의 당초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목적이 뭐냐. 그리고 마찬가지 취업도 마찬가지죠. 기업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국가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책임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균형점이죠. 만약 기업이 그 원하는 인재만 뽑는다면 어떤 뭐라 할까요? 그 국민 일반에게 고르게 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기업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인력만 뽑을 겁니다. 그리고 대학은 기업의 인력 양성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대학이 꼭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과연 우리가 필요한 균형 잡힌 사회를 책임지는 미래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종합적인 어떤 이 인문학적 판단이나 그런 사회적 판단도 할 수 있는 인재도 필요한가 하면 기업이 필요한 굉장히 기능적 인력도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교육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좀 해서 그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그다음에 대학교 이후에 고등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우리가 좀 더 그 큰 디자인을 좀 다시 짜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이제 하나 제가 꼭 그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젊은 세대가 네. 어려우시겠지만 네. 공정이라고 얘기할 때는 저는 공정하기 위해서는 연대해야 됩니다. 저희 세대의 경험을 좀 얘기하면 저희도 마치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여유 있어서 그 당시 어떤 사회 운동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뭐 그 굉장히 그 가난하고 부모님 어떤 때 아버님도 저희 아버님도 새벽 그 6시도 안 돼서 출근하시고 밤 9시 10시 들어오시고 막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 우리가 사회를 바뀔 때 그러니까 나의 권리와 나의 기회의 그 공정함을 찾기 위해서는 나보다 어려운 사회적 약자와 연대해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와 배려가 없으면은 자기의 공정함과 자기의 그 정당함을 찾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는 최근에 저 대기업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등에도 같은 걸 권유하고 싶어요. 우리 노조가 국민들로 지지받고 국민들에게 지지받고 이 어떤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을 때는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고 싸울 때였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모든 집단들이 자기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공감대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행할 때 그리고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하고 연대해 갈 때 자기의 권리도 정당하게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층들이 이 이야기를 좀 잘 받아들여야 될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받아들이면 또 예, 그래서 저는 그게 그 젊은 층에게는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때는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돌아보는. 근데 현재 지금 20대가 제일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적으로 기업의 취업과 취업의 부분이 좋아진 게 가장 결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그다음에 임금 즉 예를 들면 고졸과 대졸 간의 임금 격차를 축소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와 같은 특수 명문대에 치우쳐 있는 그러한 질서들 이런 것들이 깨져나가야만 조금 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자기보다 사회적 약자하고 연대하지 않으면 자기의 정당성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자칫 잘못하면은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그분들에게 기회가 가요. 그러면 그 문제가 뭐냐면 과거 그게 모든 사회들 기득권 사회에서 많이 했던 방식이 뭐냐면 우는 아이 젖준다고 떼쓰고 막 문제 삼는 집단에 대해서 적당하게 뭔가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불만을 잠재우는 거죠. 저는 그것은 임기응변은 될 수 있겠지만 사회적 지속적인 사회의 어떤 통합이랄까 사회 안정에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